여기가 분리가 돼요. 이 부분은 접힙니다. 휴대해가지고 임무적에 도착을 해가지고 5분 정도면은 충분히 임무 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드론은 의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론을 만들어서 시험 적용하라고 주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요. 이거를 드론만 많이 만들어주고 해서 야 이거 운영해야 하는 것을 운영병이 더 늘어난다니까요. 그거는 안 된다. 네, 윤남수 수석 매니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LIG 부스 왔는데 드론이 고정익과 프로펠러 같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VTOL이라고 해서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는 고정익형 드론이 되겠습니다. 수직 이착륙형으로 지형의 제한상을 극복하고 정찰용으로만 운영할 때는 1시간 반까지 성능 실험을 다 했고요. 2시간 운영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에 카메라로 표적을 정찰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화력 자산에다가 표적 정보를 제공하지만 기묘한 표적, 긴급 표적들은 직접 자폭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자폭 공격 드론들의 단점이 뭐냐면 한번 투입이 되면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임무가 사라지면 다시 회수해서 배터리를 교환하고 재투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자폭형 드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폴딩이 돼요. 폴딩은 휴대할 때 여기가 분리가 돼요. 이 부분은 접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클립을 열면 기수가 분리가 되고 안에 고폭탄이 있는 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백팩에 집어넣습니다. 백팩을 보면 한 사람은 기체를 집어넣고요. 한 사람은 조종기와 배터리를 집어넣고 휴대해가지고 임무적에 도착을 해가지고 배낭을 열고 조립해서 임무 투입하는 데까지는 5분 정도면은 충분히 임무 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분 안에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운용을 할 수 있는 보병 부대용 드론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좀 비싸 보입니다. 이 드론은 가격이 좀 생명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외국의 아주 유명한 자폭형 드론보다 더 저렴합니다. LIG의 이런 드론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국산화율을 좀 보이고 있을까요? 그 질문을 빨리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개발이 완료돼서 21년도에 육군에 6세트를 신속 시범으로 납품을 했어요. 이 드론은 95%의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5%요? 네. 그럼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걸로. 그렇죠. 중국에서 우리가 부품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국산화를 해 나가야 되고 전시가 돼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어야지 부품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국산화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95% 이상 국산화를 해서 납품을 하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무장인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보병에서 40mm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는데 그 유탄 발사기에 유도탄이 장착되는 무장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무장 체계가 완성이 되면 지금 분대급에서 가장 멀리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게 기관총인데 그거보다 약 500~600m 더 멀리에 있는 표적들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도탄이 만들어지는 셈이 되겠습니다. 40mm 일반 유탄과 유도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유도탄은 레이저로 유도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로 조사만 해주고 있으면 유도탄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명중률은 100%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침 또 옆에 레이저 소총이 있어요. 보시는 레이저 소총은 1kW의 출력을 갖는 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듯이 전투 실험을 통해서 효용성을 입증을 했는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약 2초를 조사를 하면 불이 붙습니다. 안테나라든지 감시 장비, 그다음에 유류고 이러한 표적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발사는 전기를 연결하면 무한대로 쓸 수 있지만 휴대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1000초. 그러면 1000초의 의미는 뭐냐면 2초를 조사해 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은 500번을 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초를 조사해야 되면 100회를 공격할 수가 있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휴대용으로 만들고 있지만 고정형으로 더 높은 출력의 레이저 화기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조합도 새로운 조합입니다. 저희가 익히 아는 건데 함께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신 게 조합을 해서 저희가 컨셉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LAH 공격 헬기에 장착되는 20mm 건을 지상에서 무인화해서 운용할 수 있는 RCWS로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건데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달려 있어요. 비호복합처럼 현군과 같이 장착돼서 갑자기 전차가 나타났다. 이거 공격을 할 수 없으니 그때는 옆에 있는 현궁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포인트는 뭐냐? 이 옆에 보시면은 RF 제머라고 있죠. 여기는 이게 레이더입니다. 전차를 잡기 위해서는 현궁을 부착을 하고요. 드론을 잡기 위해서는 제머를 부착하고요. 그래서 두 대의 무인 전투 차량이라면 대전차 방어 체계, 대드론 방어 체계가 같이 구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믿음직스러운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레이저 센터의 레이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나병석 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레이저 대공무기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가 작년에 국가연 사업으로 개발을 완료했어요. 올해 세계 최초로 전력화하는 지상 고정형 볼락관 레이저 대공무기고요. 네. 우측에 있는 장비는 향후에 고정형을 기반을 해서 이동형으로 해서 좀 더 소형화되고 좀 더 출력이 향상된 장비로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명명될 이름이 뭔가요? 천광입니다. 천광. 하늘천 빛광. 아, 하늘의 하늘의 광. 그 레이저 대공무기는 일반적인 대공무기와 같은 교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레이더에서 표적을 탐지를 하면은 추적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추적된 표적에 대해 가지고 주요 취약 부분, 예를 들어 멀티콥터거나 이런 날개 부분이 취약해요. 취약 부분에 대해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교전 절차입니다. 밝혀질 수 있는 스펙을 거리, 사거리 뭐 이 정도도 혹시 사거리까지는 아직까지 언론에 오픈 네. 해외 무기도 레이저 무기는 주요 스펙은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도를 벗어나서 침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펙이 공개되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사거리가 바로 그 주요 구성품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오픈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 무진장 레이저를 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출력이 작거나 성능이 떨어지면은 레이저 발사 시간이 제한이 돼요. 그런데 저희 레이저는 언제든지 여러 대 오더라도 계속 쏠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발열을 잡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소를 했나요? 현재 세계적으로 대부분 광선로 레이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열 효율이 약 30%대예요. 그 열을 식혀줘야 돼, 70% 정도. 그렇기 때문에 통합 냉각 장치에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한 냉각 장치가 커야 되죠. 블록 1은 지금 하나의 이제 무기 체계로 완성을 하셨는데 블록 2는 이동형이라고 하면 다른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주요한 컨셉은요, 소형 경량화입니다. 전원 분야, 냉각 장치 분야는 열 효율이 더 뛰어난 기법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네. 축전지, 배터리를 이용한 이동형에 적합하고 좀 더 소형화할 수 있는 배터리를 소모를 해가지고 좀 더 경량화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레이저 무기 체계 그러면 드론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요. 항공기, 아니, 그럼- 미사일 그런 방어 체계인데 레이저의 출력을 높이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계시나요? 30km까지 완료를 했고요. 국가연에서는 지금 100km짜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0km도 곧 개발을 예정에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가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수준인데 저희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그 단계 수준은 아니나 중장기적으로 대탄두 기능도 있는 그런 레이저 소스를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 추적 기술, 열효를 높여주는 통합 냉각 장치, 추적 조정 기술도 좀 더 향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그것도 지금 현재 단위 과제 개발하기 위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또 개발이 완료됐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이면 우리나라의 어떤 레이저 무기 체계가 나올 것이다 밝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기술 수준이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최저 5년 혹은 10년까지 뒤떨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의 기술은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수준은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5년 아니면 그런 기술 격차도 충분히 줄일 수 아이, 있다. 그럼요. 이야, 대단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을 했고요. 육군 방공병과에서 미사일 방어 이런 거에 대한 업무를 30여 년간 하다가 지난 2017년도에 대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대드론 필요성 때문에 대드론 및 레이저 센터를 창립했고 우리 한국 대드론 산업협회를 창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드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궁금증을 갖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페트로 소련과 인터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론도 이미 전장에선 포화 상태고 드론을 막기 위한 대드론 체계도 혹은 전자전도 지금 포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론을 막는, 얼마 전에 또 김정은이 또 빨리 이 자폭 드론을 전력화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드론 체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드론 체계의 지금의 현황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드론 분야는 이제 미국이 정말 체계 있게 좀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보면은 합참예하에 JCO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민관군 산학연을 통합해서 군에서 먼저 신속하게 대드론 장비를 구입해다가 쓰고 이거를 국가 중요 시설에다 배치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 또 이란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란이 지난번에 또 이번에도 공격을 할 때 보면은 한도탄, 순항미사일, 박격포, 드론 막 섞어 쏩니다. 이거를 분류를 해서 드론에도 대비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다층 다중 방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화되고 굉장히 발달돼 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자전 분야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전체를 그냥 전자전으로 덮어버려요. 본인들도 운영을 못하는 거죠, 드론을. 러시아가 굉장히 그쪽 전자전을 중심으로 째머 이런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춰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실제 전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발전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는 소모성, 일회성 쓰고 버리는 스타일로 하고 이제 우리는 굉장히 어떤 내구성에 관점을 두고 드론뿐만 아니라 대드론 분야도 좀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탐지 분야에서 아주 앞서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예를 들면 토리스 스퀘어라는 회사라든지 RF 코어라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DJI급 작은 표적들을 5km에서 10km 정도까지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탐지 추적 체계에는 사실 이제 그런 레이더들이 많이 있고 소프트 킬이냐 하드 킬이냐 또 나눠서 또 많이 좀 여기저기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어떻게 또 이걸 좀 이제까지는 이제 드론 하면은 이제 소프트 킬 개념으로 많이 대응을 했거든요. 전자전 개념에서 전자파를 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드론은 소프트킬과 하드킬이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특히 지난번에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우리나라 군이 가지고 있는 대공포를 쏘았을 때 이게 낙탄에 의해서 피해 때문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안으로 뜨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개발된 레이저 대공무기, 그다음에 이제 직충돌 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가서 맞춰서 2개 정도만 떨어져서 어떤 낙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뭐 드론쇼 코리아라든지 아덱스, 이번 카덱스까지 쭉 다니면서 드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요. 군에서 정확한 ROC를 안 알려준다. 그리고 군이 생각하는 각각의 여러 종류의 여러 임무 특성에 맞는 드론들이 있잖아요. 그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게 사실은 이제 로드맵 같은 게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사실 드론 및 대드론 분야, 특히 드론 분야는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이는 드론들을 보면은 내구성보다는 소모성 개념이거든요. 일회성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ROC 범위도 좀 너무 고성능, 고사양 또는 내구성이 강한 이런 거보다는 정말 한 번, 2번 사용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폐기시키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획득 개념인데 지금은 무기 체계 획득 개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속 사업이든 연구 개발 사업이든 5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분야는 전력 지원 체계 개념으로 가야 된다. 드론은 특히 전력 지원 체계로 가는 것은 뭐냐면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범이라든지 신속 사업을 해서 개발해 놓는 것을 혁신 제품으로 등재시켜 놓으면은 각 부대에서 그걸 사다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 3년 후에 또 교체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2, 3년, 최소한 2, 3년 내로 반영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 범위를 좀 넓혀주고 진화적으로 블록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폴란드가 그걸 잘해요. 폴란드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팔 수 있었던 그 배경도 저렴하게 저성능이지만은 내구성보다는 소모성, 일회용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케이스가 애석하게도 이제 폴란드에서 사온 워메이드 그 드론 계약한 것이 그게 이제 한 200대 정도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확실히 뭐 정부에서 얘기는 안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방위력 개선비가 아니라 전력 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으로 이제 사오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확산이 되거나, 왜냐면 이게 무기체계라는 게 우리가 많이 써보고 익숙해져야 우리께 되고, 또 여기서 부족한 점도 또 빨리 발견이 되고, 또 이걸 개선해서 또 다음 버전에 또 반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폭 드론을 이번에 나오잖아요. 머메이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사실 이 장비는 전장에서 실제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산이지만은 월 10,000대 정도로 우크라이나에서 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폴란드에서 이거를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은 기술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만은 방금 얘기한 대로 시험 평가를 거쳐서 확정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급한 그런 것도 있고, 폴란드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전차라든지 또는 화포, 그다음에 항공기 등을 28조 원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서 이런 자폭 드론뿐만 아니라 지뢰 탐지기, 그다음에 이제 자주박격포 이런 것들까지 요구를 사실 했어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께 더 좋은 게 더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가져올 수 있고 검증이 된 것이 이걸로 판단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폭 드론도 정말 많이 우리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폴란드산 것을 갖다가 한번 써보면서 검증도 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는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번 사왔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이제 풍산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이러한 유의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으니까. 네, 뭐 쿼드롭터형도 있고. 그렇죠. 동축 관전형도 있고. 그리고 이런 드론 및 대드론을 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로봇을 만들고 드론을 만드는 목적은 우리 군이 가장 문제가 이제 병력의 급감하는 그런 실태잖아요.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 드론과 로봇을 하고 이제 드론을 하는데, 지금은 보면은 아미타이거 부대에 가서 지난번에 한번 토론을 해보니까 드론을 만들어서 시험 적용하라고 주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요. 드론을 운영하려고. 그렇죠. 이 운영하는 네, 병력들이. 수명이 늘어나는 예. 거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드론과 로봇과 대드론 체계 이런 것들을 하나의 탑재체에다가 같이 통합을 해서 AI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한 5명에서 6명 정도만 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이거를 드론만 많이 만들어주고 해서 야 이거 운영해 하는 것은 운영병이 더 늘어난다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된다. 진짜 그 부분은 되게 좀 저희가 잘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기동 장비들, 전차라든지 이런 거 직접 폭격을 하고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동 부대에 대한, 기동 장비에 대한 대드론 체계,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대드론 체계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별도의 인원이 소요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네. 이런 드론 및 대드론, 레이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K방산의 핵심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겠다. 이제까지는 그런 전차라든지 화포, 항공기 위주였지만은 대드론 분야는 정말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부품을 개발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K방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좀 여기에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